저는 신고가는 한번 도전해보자. 알테오제는. 네.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관세에서 조금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전통 제약사들, 이쪽 섹터가 공통점이 다 실적이 그냥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일단 오늘 시장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오늘 시장은 어차피 바닥 확인 과정이라고 보여줬던 부분이 네. 미국 시장이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등 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시 28분에 관세 부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2.47%. 지금 보면 그래서 2.47%면은 어제 움직였던 게 1.54%까지 빠졌다가 1.53까지 갔거든요. 그럼 어제 움직였던 게 3% 변동폭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2.47 동시효과 예상 시간에서 했을 때 지금 보면 미국 시장도 보면 이 부분에서 바닥권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다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관세 부과는 이미 예정됐던 거고 네. 어제 움직였던 폭에서 그 저가에서 시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479를 이탈했을 때 오늘 시초가 예상 체결 가격이 지난 31일 이 저가를 이탈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2,437이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지받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를 깨서 2,440포인트 전후면 우린 동시효과부터 매수하자라고 했거든요. 네. 자, 그 근거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실행됐지만 백악관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죠?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네. 이거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은 한 번에 다 매수하지 말고 바닥권에서 한번 기다리자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일단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 관세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화신을 상담했을 때 7,500원 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관세에 따른 자동차 부품 섹터들의 악재 요인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은 공매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섹터와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대차 잔고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막상 공매도 재결되니까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나왔어요. 바이오들이 급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들도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국내 요인을 보면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이 내일 이제 발표를 했어요. 4월 4일 탄핵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발표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초반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국가 신용부도 위험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주는 거거든요. 네. 지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주요 30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상승률이 1등이에요. 약 5.8%. 즉 국가 신용부도 위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헌재 결정, 인용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 상호 관세 부분 이 부분을 무기로 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라고 했는데 3월은 동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면서 원엔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983원, 어제 마감 기준 보면 983원인데 여기서 최근 고점이 지난 2월 13일에 993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993원을 넘어갔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에 따른 전 세계 증시에 요동칠 수 있는 요건들 나온다. 그래서 993원을 넘어간다면 지난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가 대략 1,008원에서 1,112원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갔을 때는 관세도 아니고 성장률 둔화도 아니고 엔캐리 트레이드 매도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질 수는 있다. 그래서 내일 그동안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4월 3일 관세 부분이 모든 것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4월 4일을 결전날로 잡고 현금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헌법 재판소 판결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요한 배경을 오늘 시초가에서 지수가 개파락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도 없고 저희 역시도 오늘 동시효과가 말씀드렸던 것 이거는 매수 기회일 수 있으니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물론 내일 어떤 결과가에 따라서 또 이걸 저가를 깰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일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왔어요. 공매도 이것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제 저가에서는 매수 쪽으로 한번 보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우연님께서 알테오젠 질문 주셨는데 알테오젠을 언제 팔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알테오젠은 이제 75만 원까지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네. 75만 원까지 보고 계신다는 줄 알고. 보고 보고서가 깜짝 나왔는데 저는 증권사에서 75만 원이면 네. 45만 9천 이거 넘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공매도 집중 타겟돼서 뭐 ABL 바이오도 긍정적인 그 성과가 나왔는데 결국에 시장 기대치 못하면 급락했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도 역시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목표가를 굉장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기술 이전한 거에 따른 이제 상품화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마일스톤이 같이 나오는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는 75만 원을 보유했던 부분이 결국에 이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2027년은 6,500억이에요. 6,05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신고가는 한번 도전해보자. 알테오젠은. 네, 45만 9,500원 돌파하는 거는 확인해 보자. 그리고 돌파한 후에 48만 원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매도하고 32만 원 부분 기다리는 전략. 지켜준다면 증권사에서 보는 70만 원까지 75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5만 원이요? 48만 원이요? 그렇죠. 아니 45만 9천 원을 돌파했다가 여기를 네, 지켜주지 못하면. 네, 44만 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여기서는 매도하고 다시 3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또 44만 돌파 후에 44만 지켜주면 한번 60만 원, 70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좀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황우연님께서 질문 주신 분이 6만 원대 들고 계시대요. 알테오젠을. 지금 저랑 비슷한 가격에 들은 작년 8월 이건 작년에 들어가신 건데 이게 작년에 기술 이전이 루머라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한가 24%까지 빠졌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시점인 것 같아 들어가셨던 가격이. 그러면 한번 기다려보지 뭐.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34만 원 기준 현재 기준으로 네. 34만 원을 깨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34만 원 지켜주면 한번 신고가 도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평단의 여유가 또 있으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김정숙님께서 ABL 바이오 질문을 주셨는데 마이너스 1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ABL이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담도함 233 예, 요게 네, 데이터 발표됐었어요. 21일자 공시인데 요 보니까 임상 계획 IND를 말하는 거죠. 예. 임상 시험 요거 아닌가요? 예. 요거는 이제 3월 19일자. 네. 예. 보니까 내용이 이제 원래 FDA 쪽만 하다가 요게 조금 추가됐네요. 우리나라까지. 예, 임상 성경이 신진되고 이게 아마 이 재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임상 시험 계약을 보통 IN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좀 진행되는 이슈가 있었고 원래 ABL 바이오가 대표적인 이중항체 관련 기업입니다. 네. 예,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 단계가 보니까 1B 이상 예, 전임상은 지나간 거고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는 좀 많이 이제 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ABL 바이오가 메인이 올해는 ABL 301이군요. 예, 301이면은 파킨슨이니까 지난주에 사실 파킨슨 알츠하이머 합격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예, 그때 별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고 요거는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로 왜 이렇게 뜸을 좀 들이냐면 이게 핵심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없잖아 있긴 있는데 지난번에 2월 18날 올랐을 때는 아마 다른 재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잠깐 퍼져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 그래가지고 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ABL 바이올은 24년도 이후부터 반등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항체가 시장에 들어온 지는 제 기억으로 2, 3년 정도 전에 이미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항암제의 새로운 어떤 라인으로 들어왔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월봉을 보면 올라가고 주봉을 보면 최근에 약간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탄력은 꺼져 있는 거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뭐 얼마까지 간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지켜봐야 되고 뭐 알테오젠이나 또는 리보세라 뭐 이상까지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좀 매매를 해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반등시 매도 물량이에요. 근데 이제 저항 때는 대부분 이런 거는 장대 거래가 있는 요런 가격대 대략 한 3만 원대 후반 정도가 좀 많습니다. 근데 빨리는 안 빠질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마침 또 그걸 좀 만났잖아요. 관세. 예. 근데 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약품 관세랑은 별개로 대부분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니까 네.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관세에서 조금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 반등 고민하면서 저는 조금 더 보유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고 기술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두텁죠, 요 39,000원대가. 39,000원대. 근데 지금은 아마 이게 역배열이라서 네. 약간의 기술적 반등인데 조금가 한 이런 건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돼요. 일주일 정도 왜냐하면 지금은 5주 연속 밀리다가 첫 번째로 하락세를 멈추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한 요 시간대에 한 번 더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일단 한번 지켜보고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걸로. 그리고 좀 계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임준영님께서 네. 코스닥 종목을 10개 정도 들고 있는데 네.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65%라고 하세요. 그냥 싹 정리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기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괜찮은 뭐 반도체 주로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게 괜찮은지 그거랑 그리고 만약에 괜찮다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있을까요? 코스닥 10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개가 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쵸.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2차 전지도 고점 대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60% 포함될 수도 있고 나머지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란 게 코스닥 종목이 많다는 거는 개별주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네.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산주가 코스피 종목이 좀 많고 조선주도 방산 좀 많긴 많아요. 대신 코스피로 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3개월 두게 되면 한 30%까지는 보이긴 보이는데 네. 그게 지금 당장일까에 대한 시차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포트 리밸런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포트 리밸런싱도 시장이 올랐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같은 시기에 포트 리밸런싱을 하기 좋은 시기이긴 한데 이게 갑자기 많이 빠진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사후적이라 하더라도 약간 시장이 멈춰주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미루는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변동이 크면 옮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악수를 둘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이 워낙 민감하잖아요. 네. 예, 민감하게 이게
다른 재료가 아니라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재료가 바로 그거예요. 불확실성. 아니 불확실성도 있는데 경기 침체 이슈예요. 어. 예, 우리가 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내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든지 뭐 연준이 뭐 금리를 내리고 뭐 그런 건데 금리 그런 거는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거고 네. 지금은 금리 이벤트는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요 관세 이벤트는 딱 정해진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티나지 않게 이제 4월 이맘때 정도 됐을 때 또 똑같은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관세 말고 경기 둔화 이슈를 기업들이 이제 성적표 가져올 때. 근데 지금 시장 대부분은 1분기 성적표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보면 알잖아요. 5조 원 2천억 정도인데 지금 좋다 그러잖아요, 기관들은. 그런 게 좀 있어서 누가 반영할지 모르니까 리밸런싱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또한 이제 관세 노이즈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조금 이런 구간으로 조금 뭐 올라가고 안 오고 차별 문제고 조금 지수가 5월선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에 그때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코스닥이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코스닥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65%라고 하시면은 뭐 2차 전지 요쪽에 왜 우리 2차 전지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안으로 반도체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반도체는 좀 안 가지고 계실 거 아니 아니에요. HPSP도 60% 아니 왜 우리 2차 전지만 잡아먹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만 반도체를 고려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반도체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건 하여튼 네.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을 장 좀 안정화되고 그때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지금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장 안정화되고 나서 네. 리밸런싱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칼리코님께서 동아 ST 질문 주셨는데 8만 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20%라고 하세요. 동아 ST 그쪽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제가 일부러 차트를 안 띄운 이유는 네. 어차피 전통 제약사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이 보면 옛날 동아 ST가 비중이 20%. 네, 동아제약의 그 지주사죠. 네. 맞죠? 예. 이쪽은 원래 신약 개발이 아니고 동아 ST 자회사 바이오 신약 회사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메지온인가 뭐 하나 있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전통 제약사들이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치료 그 전문의약품 만드는 기업들. 네. 이게 동아 ST 코드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전통 제약사들 역사와 업력을 뭐 2, 30년 이상 하는 뭐 종건당도 다 마찬가지고. 녹십자. 네, 종건당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녹십자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약간은 뭐 관세 이야기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꼭 그거보다는 이쪽 섹터가 공통점이 다 실적이 그냥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은 뭐냐 하면 제약사들은 웬만해서는 뭐 많이 나빠지진 않는데 작년에 많이 나빠졌네요, 하필이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 1년 동안 의사 파업 네. 그거 있었죠. 네. 그 뭐 가까이 놓고 보게 되면은 처방전의 건수도 떨어진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병원에 뭐 가봤자 의사가 없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고, 뭐 직간접적으로 해서 이런 전통 대형주들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면 기관들은 이런 종목을 계속 팔아요. 예, 그래서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바닥일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일단은 나중에 약간 리밸런싱을 조금 염두하는 것도 예, 한미약품도 똑같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이면 지금 마이너스 5만 원이면 근데 5만 원이 아니라 8만 원, 8만 그러니까 5만 원이면 네. 뭔가 또 머리를 좀 굴려볼 수가 있는데 8만 원이면 사실상 5만 원, 마이너스. 네. 네. 반토막. 예, 이게 주가 지금 5년째 내려가고 있잖아요. 뭔가 좀 필요합니다. 리밸런싱도 네. 염두에 두고 그럼 지금 당장 뭐 마이너스 50% 구간에서 뭐 손절이나 이런 것도 대표님은 괜찮다고 보세요? 네, 갈아타야 되죠. 근데 이제 항상 내가 내가 집도 마찬가지인데 새로 이사를 가려 그러면 이사 갈 집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 이사 갈 집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중요한 것처럼 주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시장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시장에 좀 안정을 보이려고 그러면은 보통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빠질 때마다 매수는 맞긴 맞는데 네. 5월 달에 아마 연준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현재로서 조금 높거든요.
5월 달.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4월 달 증시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은 하겠지만 어쨌든 노이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월 중하순, 그러니까 약간 실적 발표 들어가면 제가 4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 또 지금 초순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예상을 하고 중순 이수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은 조금의 또 실적 부담감이나 그런 걸 있는 거를 그걸 커버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연준의 5월 금리 인하입니다. 네. 예, 그 정도 5월 달 정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성적표는 대부분 다 끝이 나고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23년도 5월에 그 2년 전 루틴으로 돌아오거든요. 예, 그런 과정으로 보면 한 5월 달 정도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